49장 이장군 열전. 때를 만났다면 만호후쯤은 문제 없었을 텐데. 장군 이광은 농서군 성기 사람이다. 그의 선조 이신은 진나라 때 장군이 되어 연나라 태자 단을 추격해 잡은 일이 있다. 그는 본래 괴리현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성기현으로 이사하였다. 이광의 집은 대대로 궁수를 전수받았다. 효문 제14년에 흉노가 소관으로 대거 쳐들어왔을 때 이광은 양가의 자제로서 종군하여 흉노를 공격했다. 그는 기마술과 활 속에 뛰어나 적의 머리를 빼고 포로를 많이 잡아 한나라의 중랑이 되었고 사촌동생 이채도 중랑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무기상시에 임명되어 복록 800석을 받았다. 일찍이 황제의 행차를 따르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무용을 드러내었으며 맹수를 주먹으로 쳐서 죽인 일도 있었다. 문제가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대는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만일 고제 때 살았더라면 만호의 제후쯤은 어찌 말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효경제가 막 즉위했을 때 이광은 농서 도위가 되었다가 기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나라와 초나라 등이 7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광은 효기 도위가 되어 태위 주하부를 따라 오나라와 초나라 군대를 저 깃발을 빼앗고 창업의 성 밑에서 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는 양왕에게 장군의 인수를 받아 돌아왔으니 포상을 받지 못했다. 상곡군 태수로 옮겨서 날마다 흉노와 맞서 싸웠다. 전속국 공손고냐가 울면서 효경제에게 말했다. 이광의 재능은 천하에 둘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여 걸핏하면 오랑캐와 싸우곤 합니다. 이광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곧 황제는 이광을 옮겨 상군 태수로 삼았다. 뒤에 이광은 변방에 있는 각 군의 태수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상군으로 옮겼다. 그는 일찍이 농서, 북지, 안문, 대군, 운중의 태수를 지냈으며 모두 힘껏 싸워서 이름을 날렸다. 흉노가 상군으로 대거 쳐들어오자 천자는 중귀인은 황관을 말합니다. 중귀인에게 이광을 따라 군사를 통솔하고 훈련시켜 흉노를 치도록 명령했다. 중귀인은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사방으로 달리다가 흉노의 군사 3명을 발견하고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중귀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활을 쏘아 중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뒤따르던 한나라 기병을 거의 다 죽이려 하였다. 중귀인이 이광이 있는 곳으로 달려 들어오자 이광이 말했다. 그들은 틀림없이 수리를 쏘는 사수이다. 이광은 기병 100명을 이끌고 세 사람을 뒤쫓아 달려갔다. 세 사람은 말이 없어 걸어서 달아났으므로 몇십 리 밖에 가지 못했다. 이광은 기병들에게 좌우로 날개처럼 벌리도록 하고 자신이 그 세 사람을 쏘아 2사람을 죽이고 하나를 사로잡았다. 잡고 보니 정말 흉노 가운데 수리를 쏘는 사수들이었다. 이광이 이들을 묶은 뒤 말 위에 올라 흉노 쪽을 바라보니 기병 몇천 명이 눈에 띄었다. 흉노는 이광을 보고 자신들을 유인하러 온 기병으로 알고 모두 놀라서 산 위로 올라가 진을 쳤다. 이광이 이끄는 기병 100명도 모두 매우 두려워하여 말머리를 돌려 물러나리로 했으나 이광이 말했다. 우리는 본진의 대군에서 몇십 리 떨어져 있다. 만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기병 100명으로 달아난다면 흉노들이 우리에게 활을 쏘며 뒤쫓아와 순식간에 절멸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흉노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대군을 낀 유인병으로 알고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광은 모든 기병에게 명령을 내렸다. 전진하라. 또 흉노의 진지 앞 2리쯤에서 멈춰 이렇게 명령했다. 모두 말에서 내려 안장을 풀으라. 그러자 기병들이 물었다. 흉노의 수가 많으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만일 급습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광이 말했다. 저 오랑캐들은 우리가 달아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모두 안장을 풀어서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우리가 유인병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흉노 기병들은 끝까지 감히 공격해 오지 않았다. 100마를 탄 적군의 장수가 앞으로 나와 그들 군대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광은 기병 10여 명과 말을 달려 100마를 타고 있던 적장을 활로 쏘아 죽인 뒤 그 기병 속으로 다시 돌아와
말 한 장을 내려놓고는 기병들에게 모두 말을 풀어놓고 누워 있도록 하였다. 이때 마침 날이 저물자 흉노 군사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감히 습격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자 흉노 군사들은 또 가까운 곳에 한 나라의 복병이 있어 어둠을 타고 습격해 오지 않을까 의심하여 군사를 모두 이끌고 떠났다. 이튿날 새벽에 이광은 즉시 한나라 진영으로 돌아왔다. 한나라 진영에서는 이광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몰라서 뒤따라오지 못했던 것이다. 반드시 산채로 잡아오라. 세월이 흘러 효경제가 죽고 무제가 즉위하였다.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이광을 명장이라 하므로 이에 이광은 상군태수로 있으면서 미양궁의 위위를 겸했다. 정불식도 장락궁의 위위가 되었다. 정불식은 전에 이광과 함께 변방태수로서 주둔군을 인솔하던 장수였다. 오랑캐를 치러 나갈 때 이광은 행군하면서 부대를 편성하거나 진영을 취하지도 않고 물풀이 무성한 곳에 주둔하였다.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은 자유로웠고 조두는 구리로 만든 그릇으로 밤에 이것을 쳐서 경비를 했다고 합니다. 조두를 쳐서 경기하는 일도 없었다. 장군의 진영 안에서는 가능하면 문수와 장부 같은 것을 생략했으며 척후병을 먼 데까지 보내어 일찍이 적의 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일이 없었다. 이와 반대로 정불식은 부곡, 이것은 항오 또는 부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불식은 부곡, 수오, 수경을 규범에 맞게 하고 조두를 쳐 경계하였으며 사졸들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군의 문서를 처리하였으므로 군사들은 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도 적에게 습격을 받은 일은 없었다. 정불식이 말했다. 이광의 군사는 무장이 간단하여 적이 갑자기 습격이 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졸들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므로 모두 그를 위해 즐겁게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군대는 일이 번잡하지만 오랑캐들은 우리를 침범해 오지 못한다. 그 무렵 한나라의 변방 고을에서 이광과 정불식은 둘 다 이름 있는 장수였다. 그러나 흉노는 이광의 지략을 두려워하였고 사졸들도 이광의 밑에 있기를 좋아하고 정불식의 부대에서 일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다. 정불식은 호경제 때 직관을 자주하여 태중 대부가 되었다. 그는 사람됨이 청렴하고 조정의 법령을 지키는 데 엄격했다. 그 뒤에 한나라는 마업성을 미끼로 선우를 유인하고 대군을 마업 부근 골짜기에 숨겨놓은 일이 있었다. 이때 이광은 효기 장군이 되어 호군 장군에 배속되었다. 당시 선우는 그 계략을 눈치채고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으므로 한나라 군사들은 모두 전공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그 뒤 4년이 지나 이광은 위위 신분으로 장군이 되어 안문을 나가 흉노를 쳤다. 그러나 흉노의 대군을 만나 이광의 군대는 싸움에서 지고 이광은 사로잡혔다. 선우는 전부터 이광이 현명하다고 들었으므로 이렇게 명령했다. 이광을 잡거든 반드시 산채로 데리고 오라. 오랑캐군은 이광을 사로잡았으나 이광이 당시 부상을 입었으므로 말 두 필 사이에 그물을 엮고 그 위에 눕혔다. 12월이쯤 갔을 때 이광은 죽은 척하고 누워서 곁눈질로 살펴보니 곁에 오랑캐 소년이 좋은 말을 타고 있었다. 이광은 갑자기 뛰어 일어나 오랑캐 소년의 말에 올라타 그 소년을 밀어 떨어뜨리고 그의 활을 빼앗아 말을 달려 남쪽으로 수십 리를 갔어야 다시 남은 군사들을 얻어 그들을 이끌고 요새로 들어갔다. 흉노 기병 수백 명이 뒤쫓았으나 이광은 빼앗은 활로 이들을 쏘아 죽이고 무사히 달아났다. 이렇게 하여 한나라로 되돌아왔는데 한나라에서는 이광을 형리에게 넘겨 문초하게 하였다. 한나라에서는 이광이 많은 부하를 잃고 적에게 사로잡힌 죄를 들어 참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돌에 박힌 화살. 눈 깜짝할 사이에 이광이 집에 들어앉은 지 몇 년이 되었다. 이광은 영은부의 손자와 함께 물러나와 시골에 살면서 남전의 남쪽 산속에서 활쏘기와 사냥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기병 한 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사람들과 야외에서 술을 마셨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배릉정에 이르렀을 때 배릉현의 위가 술에 취하여 이광을 큰 소리로 꾸짖으며 보내주지 않았다. 이광의 기병이 말했다. 이분은 옛날의 이장군이시다.
그러자 정의가 말했다. 현직에 있는 장군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거늘 하물며 예전 장군이매랴. 그러고는 이광을 붙잡아 두고 역정에서 밤을 보내게 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흉노가 쳐들어와 요수군 태수를 죽이고 한 장군을 패배시켰다. 뒤에 한 장군은 우북평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천자는 이광을 불러 우북평의 태수로 삼았다. 이광은 곧 천자에게 패령의 위를 함께 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진영 안으로 오자 목을 베었다. 이광이 우북평에 머물자 흉노는 그 소문을 듣고 한나라의 비장군이라고 부르며 피하여 몇 년 동안은 감히 우북평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광이 사냥을 나갔다가 풀숲에 있는 돌을 호랑이로 잘못 보고 활을 쏘았더니 그 화살촉이 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세히 보니 돌이었으므로 한 번 더 쏘았으나 화살촉이 박혀 더 이상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이광은 자신이 부임한 군에 호랑이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일찍이 혼자 나가서 활로 쏘곤 하였다. 우북평에 있을 때 이광의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달려들어 그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결국 이광이 호랑이를 쏘아 죽인 적도 있었다. 이광은 청렴하여 상을 받으면 그것을 번번이 부하들에게 나누어주고 음식도 병사들과 함께 먹었다. 이광은 죽을 때까지 40년에 걸쳐 복록 2천석을 받는 관직에 있었으나 집에는 남아있는 재물이 없었으며 끝까지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는 말하는 일이 없었다. 이광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고 팔이 원숭이처럼 길었다. 그가 활을 잘 쏘는 것도 천부적인 재능이어서 그 자손이나 남들이 아무리 배워도 이광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광은 말을 더듬고 말수가 적었으며 다른 사람과 한가하게 있을 때는 땅바닥에 군사 진영을 그려놓고 또 땅의 넓고 좁은 것을 재어 표적을 만든 뒤 활을 쏘아 누가 멀고 가까운가를 비교하여 내기술을 마시곤 하였다. 이처럼 활쏘기를 즐거움으로 삼다가 일생을 망쳤다. 이광은 군대를 인솔할 때 식량과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보아도 병졸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 병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관대하면서 까다롭지는 않아 병졸들은 그에게 지휘받기를 좋아했다. 또 활을 쏠 때는 적이 습격에 와도 거리가 수십 보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명중시킬 자신이 없으면 쏘지 않았는데 쏘기만 하면 활 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고꾸라졌다. 이 때문에 그는 싸움터에서 자주 적에게 포위되거나 곤욕을 당했고 맹수를 쏠 때도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위기가 닥치면 침착하라. 얼마 지나자나 석근이 죽자 황상은 이광을 불러서 석근 대신 낭중령으로 삼았다. 원삭 6년에 이광은 다시 후장군이 되어서 대장군 위청을 따라 정량군에 나가 흉노를 공격하였다. 여러 장수 중에는 적의 머리를 베고 포로를 잡은 공로가 법령의 상을 주는 기준에 맞아 제후에 봉해진 자가 많았는데 이광의 군대는 공을 세우지 못했다. 2년이 지난 뒤 이광은 낭중령으로서 기병 4,000명을 거느리고 우북평을 출발했다. 박망우 장건도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이광과 길을 달리하여 정벌길에 올랐다. 수백 리쯤 행군했을 때 이광은 흉노 자현왕이 거느린 기병 4만 명에게 포위되었다. 이광의 군사가 모두 급에 질리자 이광은 그 아들 이감에게 명해 적군을 돌파하게 했다. 이감은 겨우 기병 수십 명만을 거느리고 홀로 오랑캐의 한가운데를 돌파하여 적을 좌우로 갈라놓고 이광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랑캐 따위는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군사들은 그제야 안심하였다. 이광은 진을 동그랗게 치고 밖을 향하게 하였는데 흉노 군대가 급히 내달아와 공격하며 화살을 소나기처럼 쏘았다. 한나라 군대는 죽은 자가 절반을 넘었고 화살도 거의 떨어졌다. 그래서 이광은 군사들에게 활에 살을 메워 한껏 잡아당기되 쏘지는 말도록 명령하고 자신이 직접 대황이라는 활로 적의 비장을 쏜 뒤 몇 사람을 죽이니 흉노 군사들의 포위망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다. 때마침 날이 저물자 군리와 군사들은 모두 급에 질려 사색이 되었으나 이광의 감정은 평상시나 다름없이 군대를 정돈하고 격려하였다. 군사들은 이로 인해 이광의 용기에 탐복했다.
이튿날 다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박망우의 군사가 도착하였으므로 흉노의 군사는 포위망을 풀고 물러갔다. 그러나 한나라 군대는 지쳐서 뒤쫓아 공격할 수 없었다. 이때 이광의 군대는 거의 전멸 상황까지 가서 싸움을 끝내고 돌아왔다. 한나라 법에 의하면 박망우가 꾸물되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한 것은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그는 속죄금을 내고 서민이 되었다. 이광은 공적과 과실이 비슷하여 상은 받지 못했다. 항복한 자를 죽이면 화가 닥친다. 처음에 이광의 사촌동생 이채는 이광과 함께 효문제를 섬겼다. 경제 때 이채는 공을 쌓아 이천석이 되었고 효문제 때는 대나라의 성상에 이르렀다. 원사 5년에는 경기장군이 되어 대장군을 따라가 우현왕을 쳤는데 공로가 법령의 상을 주는 규정에 맞아 나간 후로 봉해졌다. 원수 2년에 공손홍을 대신하여 성상이 되었다. 이채의 사람됨은 하품에서 중간이며 명성은 이광보다 훨씬 떨어졌다. 그런데 이광은 자귀나 봉업도 얻지 못하고 벼슬도 구경에 불과했으나 이채는 여루가 되고 자귀는 삼공까지 이르렀다. 이광의 군리와 사술들 중에도 후에 봉해진 자가 있었다. 이광은 일찍이 구름의 기운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왕삭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 한나라가 흉노를 공격한 이래로 지금까지 나 이광은 일찍이 참가하지 않은 적이 없어. 부대의 교위 이하 사람들 중에 재능은 중간치도 못되지만 오랑캐를 친 공으로 후가 된 이가 수십 명이요. 나 이광은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도 봉업을 얻을 만한 조그만 군공도 없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이요? 어찌 내 관상이 후를 감당하지 못하겠소? 아니면 정령 운명이요? 왕삭이 말했다. 장군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설마 한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이광이 말했다. 일찍이 내가 농수군 태수로 있을 때 강족이 모반한 일이 있어. 나는 그들을 달래 항복을 권했소. 항복한 자가 800여 명이었는데 내가 그들을 속여 같은 날에 다 죽였어. 지금까지 크게 후회되는 일은 이것 하나뿐이요. 왕삭이 말했다. 항복한 자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군께서 후가 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대장군과 표기장군이 대대적으로 흉노 공격에 나서자 이광은 자기도 싸움에 나가고 싶다고 여러 번 청했다. 전자는 그가 늙었다고 생각하여 허락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허락하고 전장군으로 삼았다. 이 해가 원수 4년이었다. 이광은 대장군 위청을 따라 흉노를 공격했다. 요새를 나왔을 때 위청은 적병을 잡아 선우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스스로 정병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면서 이광에게는 우장군의 군대와 합류하여 동쪽 길로 나가도록 했다. 동쪽 길은 약간 멀리 돌아가야 하는 데다가 큰 군대가 물과 풀이 적은 곳으로 가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둔하기도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웠다. 이광은 직접 대장군에게 청원했다. 신의 부수는 전장군인데 지금 대장군께서는 신에게 자리를 옮겨 동쪽 길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은 젊을 때부터 계속 흉노와 싸워왔는데 이제야 선우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선우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장군 위청은 엄밀히 천자로부터 이런 경계의 말을 들었다. 이광은 늙고 운수가 사나운 사람이니 선우와 대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적한다고 해도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때 공손호는 후 신분을 잃은 채 중장군이 되어 대장군을 수행하고 있었다. 대장군은 공손호와 함께 선우에 대적하고자 하여 전장군 이광의 부서를 옮겼다. 이광은 이런 사실을 알고 대장군에게 동쪽으로 나가는 것을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나 대장군은 이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장사를 시켜 이광에게 봉서를 주어 군령으로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빨리 부수로 가서 편지에 적은 대로 하시오. 이광은 대장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일어나 나왔다.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채로 부스에 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우장군 조이기와 합류하여 함께 동쪽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군대에 길을 안내하는 자가 없으므로 때때로 길을 잘못 들어 대장군보다 늦었다. 대장군은 선우와 접전하였으나
선우가 달아나서 잡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남쪽 사막을 지났어야 전장군과 우장군을 만났다. 이광은 대장군을 만난 뒤 자기 군영으로 돌아왔다. 대장군은 장사를 시켜 말린 밥과 탁주를 들려 이광에게 보내고 이광과 조이기가 길을 잘못 들어 늦게 된 상황을 물었다. 위청은 천자께 글을 올려 군대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려 하였으나 이광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장군은 장사를 시켜 이광의 막부로 가서 문수에 의해 사실을 신문하고 엄히 질책하였다. 이광이 말했다. 모든 교위들에게는 죄가 없고 내가 스스로 길을 잘못 든 것이요. 내가 지금 직접 가서 신문을 받겠소. 이광은 자기 막부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이광은 젊은 시절부터 흉노와 70여 차례 크고 작은 싸움을 했다. 이제 다행히도 대장군을 따라 출전하여 선우의 군사와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대장군이 내 부스를 옮겨 길을 멀리 돌아가게 하였고 더욱이 길을 잃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내 나이 60이 넘었으니 지금에 와서 도필리의 신문에 대답할 수는 없다. 그러고는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광이 거느리던 군대와 사대부는 일반적으로 문관과 무관의 총칭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장사를 말합니다. 사대부들이 모두 소리 높여 울었다. 백성도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모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우장군은 형리에게 넘겨져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속죄금을 물고 서민이 되었다. 이광의 세 아들. 이광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당호, 초, 감으로 불렸으며 난관이 되었다. 천자가 한은과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한은의 행동이 좀 불순하여 이 당호가 한은을 치자 한은이 달아났다. 그 때문에 천자는 이 당호가 용기 있다고 생각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초를 대군태수로 삼았는데 그도 이광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 당호에게는 이릉이라는 유복자가 있었다. 이광이 전투에서 죽었을 때 이감은 표기장군을 따라 출전했다. 이광이 죽은 이듬해에 성상 이채는 효경제의 능원 담장 밖에 있는 땅을 침범한 죄로 형리에게 넘겨져 법에 따라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신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으므로 본국이 몰수되었다. 이감은 교의 신분으로 표기장군을 따라 오랑캐 좌연왕 왕을 공격하였을 때 온 힘을 다해 싸워 자연왕의 붓과 깃발을 빼앗고 적군의 머리를 많이 베었다. 그 공으로 관내 후 자기와 시급 200호를 받았으며 이광을 대신하여 낭중령이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대장군 위청이 자기 아버지가 원한을 품고 죽게 만든 것을 원망하여 대장군을 쳐서 상처를 입혔으나 대장군은 이 일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에 이감이 황상의 행차를 따라 옹산으로 올라가서 감천궁에 이르러 사냥을 할 때 위청과 친척인 표기장군 곽거병이 이감을 활로 쏘아 죽였다. 당시 곽거병은 황상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황상은 이 사실을 숨기고 사슴 뿔에 받쳐서 죽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나 곽거병이 죽었다. 이감에게 딸이 있었는데 무죄의 중인이 되어, 중인은 궁녀를 말합니다. 무죄의 중인이 되어 총애를 받았다. 이감의 아들 이우도 태자에게 총애를 받았으나 이익을 탐했다. 이씨 가문은 점점 몰락하였다. 폐하께 보고할 면목이 없다. 이릉이 장성하자 건장감이 되어 여러 기병을 감독했다. 그는 활을 잘 쏘고 병사들을 아꼈다. 천자는 이씨 집안이 대대로 장군을 지낸 것을 생각하여 이릉에게 기병 800명을 이끌도록 했다. 이릉은 일찍이 흉노 땅 안으로 2000년이나 깊숙이 들어가 거연 현을 지나 지형을 살폈지만 오랑캐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는 기도위로 임명되어 단양의 초나라 사람 5,000명의 장수가 되자 주천군과 장해군에서 활쏘기를 가르쳐 흉노의 침입에 대비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천안 2년 가을에 이사장군 이광리는 3만 명의 기병을 끌고 흉노 우현왕을 기련 방면에서 치게 되었다. 이릉에게 궁사와 보병 5,000명을 이끌고 거연 북쪽에서 천여리나 나가도록 하여
흉노 군대를 둘로 나누어 적병이 이사장군에게만 모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였다. 이릉이 기일이 되어 돌아오려는데 선우가 군사 8만 명으로 이릉의 군대를 에워싸고 공격해봤다. 이릉의 군사 5천 명은 무기와 화살이 이미 다 떨어지고 싸우다 죽은 자도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죽인 흉노 병사도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릉은 한편으로는 물러나고 한편으로는 싸워가며 8해 동안 싸움을 계속했다. 그 연에서 100일이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흉노는 좁은 길을 막아 끊었다. 이릉의 군대는 양식이 떨어진 데다가 군병도 오지 않았다. 오랑캐는 거세게 공격하며 이릉에게 항복을 권하였다. 이릉이 말했다. 폐하께 보고할 면목이 없다. 그는 마침내 흉노에게 항복했다. 이릉의 병사는 거의 다 죽고 그 나머지 가운데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쳐 한나라로 돌아온 자가 겨우 400여 명에 불과했다. 선우는 이릉을 잡은 뒤 평소에 그의 집안 명성을 들은 데다 싸움에 임해서도 용감했으므로 자기 딸을 이릉에게 아내로 주고 귀하게 대우했다. 한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릉의 어머니와 처자식을 몰살했다. 이 뒤부터 이씨 일가의 명성이 실추되어 농수군의 선비는 모두 이씨 문화에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태사공은 말한다. 전에 오는 말에 자기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며 자기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장군을 두고 하는 말인가? 나는 이 장군을 본 적이 있는데 시골 사람처럼 투박하고 소탈하며 말도 잘하지 못했다. 그가 죽던 날 그를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 모두가 슬퍼했으니 그 충실한 마음씨가 정녕 사대부의 신뢰를 얻은 것인가? 속담에 말하기를 복숭아나 오얏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밑에는 저절로 새끼리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사소한 것이지만 큰 이치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